인간행동에 대한 그 방법론적인 강의였다면 이번에는 박종훈 위원님께서 인간행동을 경제학적 측면에서 해설해 주시는 유익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훈 선생님 많이들 아시죠? 근데 저희 자유주의에서 또 이런 미소천사이시고 또 다른 별명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일명 도사시라고 미제스의 도사라는 별명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뜨거운 박수로 박종훈 위원님을 앞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미제스의 이제 휴먼 액션, 인간 행동에 대해서 하는데, 지난번에 민경국 교수님께서 일부 방법론 측면에서 말씀하시고, 제가 이제 오늘 2부 경제학의 내용, 콘텐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제스가 엄지손가락을 딱 들고 이제 사인을 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최고라는 그런 뜻입니다. 항상 그런 긍지를 가지시고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미제스는 경제학에서 여러 학파가 있는데 큰 틀에서 한계효용 학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계효용 학파에 대해서 경제학에서는 혁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왜 혁명인가를 잘 제가 볼 때는 모르는 것 같아요. 왜 혁명이냐? 1871년에 칼 맹거가 주관주의적 효용론, 이 효용에 따라서 가치와 가격이 결정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경제학의 기본 원리라는 책에서 발표를 합니다. 뭐 1, 2년 상관에 제본스하고 발라, 레옹 발라가 똑같이 이런 효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본스나 발라의 책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여기서는 효용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거의 다 이전의 경제 분석과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전의 경제 분석은 뭐냐? 우리가 흔히 이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1776년 요때가 뭐냐면 미국이 독립한 해입니다. 요때 만들어졌던 이 책의 그런 연장선이거든요. 이걸 이제 스코틀랜드적인 전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오스트리아파에서는 이제 이 전통을 스코틀랜드의 전통으로 보질 않고 15세기에 스페인 스콜라 학파로부터, 그리고 이제 프랑스로 해서 이제 오스트리아가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동쪽에 있는 나라, 오스트리아로 이어지는 이런 학문적인 발달을 자기의 정통으로 후일에 정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럼 뭐가 혁명이냐? 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노동가치설에서 효용가치설로 이윤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노동가치설과 효용가치설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노동가치설은 사실 내가 만든 사람만이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일 잘하는 사람은 1시간 만에 뚝딱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4-5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애덤 스미스의 유명한 비유에서 사슴과 비버 사냥을 해가지고 교환할 때 걸린 시간이 얼마에 되냐에 따라서 교환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막스도 그런 거에 기초해서 노동이 교환의 근본이라면 이 노동을 만들어내는 것은 노동자다. 따라서 결국 노동자가 만들어내는 걸 회사 사장이 뺏어가니까 이거를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라는 단순 직선적인 논리가 바로 이 노동가치설에서 나옵니다. 근데 효용가치설은 뭐냐? 내가 만들어도, 내가 가족이 10명이기 때문에 10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저거 나한테 필요 없어. 아무도 안 사. 그럼 효용이 어떻게 돼요? 제로가 됩니다. 흔히 뭐 빵을 먹을 때마다 이렇게 왜 효용이 더 줄어든다라고 보통 많이 설명을 하는데, 이제 좀 사회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내가 아무리 여유 있고 부자여도 내가 만들어낸 것을 효용이 낮다라고 보지 않고,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식구가 많아도 효용이 높다고 보지 않고, 오직 사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이 효용을 평가한다. 즉 주체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존재와 사고에서 여태까지
이념이나 그 관념론이 우위에 있었는데 이걸 자기가 뒤집었다. 유물론으로 뒤집었다 해서 철학을 물구나무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런 것도 그와 종류는 전혀 180도 다르지만 물구나무 세운 겁니다. 이 시장경제 분석의 주객이 제대로 바로잡힌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애덤 스미스가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제스는 각 개인들의 선택이 모아진 결과다. 따라서 이것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무슨 신의 섭리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람들의 선택들이 조화를 이룬 것이다. 미제스는 조화를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제스는 애덤 스미스처럼 아까 시간 대 시간의 교환 이런 등가 교환으로 보질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상거래 교환을 등가 교환이라고 이야기한 이래 거의 그 수천 년간 등가 교환론이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등가 교환이다는 거예요. 부등가 교환인데 어떤 부등가 교환이냐? 누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게 아니라 쌍방에게 유리한 부등가 교환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장애까지 걸어서 물건 가지고 와서 교환하고 흥정하고 싸우고 더 많이 받으려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런 비용을 다 포함해서 집에 갖고 왔을 때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것보다 이득이다. 그런 점에서 부등가 교환이고 이익을 얻는 교환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덤 스미스의 그런 입장을 뭐 이외에도 많이 바로잡지만 이 크게 이 세 가지 이걸 바로잡습니다. 그래서 이게 혁명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제스의 위상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 미제스는 1500년대 이후에 스페인 스콜라 학파 여기로부터 이 주관주의 이런 게 시작이 됩니다. 애덤 스미스 아리스토텔레스서부터는 뭐라 했어요? 등가 교환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부등가 교환이면서 효용이고 또 상인들이 자기가 드린 거를 다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둑놈 심보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페인의 이 수도사들이죠. 천주교 그 수도사들이. 그 다음에 리샤르 깡띠옹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사실 아일랜드 출신이고 영국에 있다가 프랑스로 넘어갔는데 이 사람이 돈을 엄청 법니다. 미국의 그 미시시피 개발 회사인가 여기다 투자를 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이게 거품이라는 걸 알아서 중간에 돈을 뺐어요. 떼돈을 벌었는데 이제 거품이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나서 사람들은 상황을 잘 모르니까 바로 저놈이 우리 돈을 갖고 갔다 해가지고 리샤르 깡띠옹이 좀 불행한 결과를 맞습니다만 하여튼 이 사람의 상업 일반의 본성에 대한 논문 이런 책이 상당히 그 중요한 책으로 되어 있고 띠르고라는 좀 젊은 요절했는데 이 사람도 이런 그 주관주의 학파로 이렇게 그 됐습니다.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스티아가 이제 프랑스 혁명기나 이런 때 그 파리 시민들이 굶어 죽지 않는다 이런 걸 외칠 정도로 상당히 이 자유시장 경제의 장점을 강조를 하고 그 뭐 법이라든지 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뭐 이런 책들도 이렇게 지어냅니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아까 얘기했는데 맹거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맹거의 제자가 벤바베르크고 벤바베르크의 제자가 미제스인데 사실 그 벤바베르크는 미제스보다는 딴 사람을 좋아했어요. 누구? 슌페터를 좋아했어요. 근데 슌페터는 그 오스트리아 학파에서 시작했지만 다른 쪽으로 엉뚱하게 나가고 사회주의도 그 충분히 가능하고 그 좋은 체제다 뭐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미제스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 정통을 벤바베르크 다음에 미제스로 놓는데 스승이 보는 시각하고 뒤에 역사가 지나가서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이게 틀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제스하고 이제 하이에크는 그 이성의 한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미제스는 그걸 좀 못마땅해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제자와 스승은 좀 틀려요. 미제스는 굉장히 이성을 강조를 합니다. 이성을 버리는 것은 바로 이 사회주의에 굴복하는 것이다. 사회주의는 이성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거지 뭐 지식의 한계 때문에 사회주의가 안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 사회주의 자체가 그
화폐 계산을 할 수 없는 그런 체제, 소유권이 없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시로 바뀌는 이 가치 평가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합리적인 것이 나중 시점에 가면 한 20, 30년 구닥다리 그런 이야기가 돼서 상당히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미제스의 말이 1989년 독일 베를린 장벽 붕괴로부터 91년 소련 붕괴까지 이어져서 사실로 입증됩니다. 이 미제스가 오스트리아 상공회의소, 우리로 치면 뭐 전경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오스트리아 상공회의소의 경제학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취직을 시켜준 게 하이에크의 연구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 자유경제원 같은 거 하나 만들었나? 한국경제연구원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 소장으로 하이에크를 취직을 시켜가지고 요때쯤에 이제 하이에크가 쓴 글 보면 완전히 미제스가 쓴 글의 복사판이라고 할 정도로 문체가 똑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974년 미제스가 돌아가신 1년 후에 노벨 경제학상을 타는데, 우리 노벨 경제학상 대단하다. 100만 달러씩 주니까 대단하죠. 그러니까 대단하다고 보는데 실제 의미는 뭐냐? 스웨덴 경제학자들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고, 스웨덴 경제학자들은 지금 누구를 제일 좋아해요? 시카고 학파를 제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결론을 내렸을 뿐이지, 이 노벨상을 탔기 때문에 정통이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니다, 이런 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스바드가 이제 바로 요런 거를 쭉 정리를 했습니다. 요 역사를. 요건 좀 이제 민경국 교수님이 표현하신 스코틀랜드 전통과 그렇지 않은 전통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 대륙적 전통으로 나누는 설계주의와 진화주의 이런 거하고 좀 많이 틀리죠. 이게 자기가 속한 사람이 보는 입장과 그렇지 않다고는 할 수 없고, 하여튼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어쨌든 미제스 연구소에서 이제 발간한 책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 대충 이런 역사 얘기하면 좀 재밌죠. 제가 요거 진주 요걸 왜 집어넣나? 요게 뭐냐면, 이게 사람이 15세기에 영국의 어느 학자가 말한 건데요. 진주 조개가 왜 비싼가? 왜 비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과 효용, 이런 각도에서 노동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비싸다. 아니면 사람들이 효용이 있어서 비싸게 쳐주니까 노동을 많이 들여서라도 키운다. 어느 것 같아요? 애덤 스미스 이전에 이 사람 이름은 까먹었는데, 영국의 경제학자는 이 진주조개의 효용은 진주조개를 사람들이 좋아하고 가지려 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고, 그에 따라서 많은 노동을 들여서 이걸 캐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밥 먹다 우연히 진주조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걸 딱 파면 이 사람 노동 얼마 들어갔어요? 하나도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노동과는 무관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그림을 해놓은 거고요. 자, 인간행동이란 책의 구성은 우리가 시간을 알 수가 없네. 중간중간 시간을 어떻게, 10분마다 이렇게 체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종이로. 자, 요거 이제 생각하는 사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인간행동 체계를 볼 때 이 철학, 인간행동학 속에 그다음에 교환학,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간섭주의 비판, 이렇게 책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1000페이지가량인데 우리 번역해서 나온 책은 왜 이렇게 분량을 많이 했나, 하여튼 1800페이지를 만들어 버렸는데, 이 1000페이지짜리를 1시간 반 안에 얘기하는 건 코끼리를 냉장고 안에 넣기, 이런 수준인 것 같아요. 대충 안다고 생각하고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하는데, 특히 여기서 우리가 존재론이냐 유명론이냐 이런 철학에서 논쟁을 많이 들어봤죠. 존재론이냐 유명론이냐, 실제론과 이름뿐이다라는 거. 근데 요게 이제 하나의 이론이고, 또 하나는 인식론, 실천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식론, 실천은 뭔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행동을 하면서 인식을 하고 깨우치고 바꾸고 한다는 것이 인식론, 실천론입니다. 근데 아까 마르크스와 이 다른 학파들 간의 논쟁에서는 존재냐 관념이냐, 물질이냐 관념이냐, 이런 논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미제스는 뭐냐? 사고가 실천에 선행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행동할 때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다른 책에서 번역할 때 그 미시정치라는 책에 보면 뭐 행동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는데 조금 그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치인들도 골빈 상태로 그 행동을 하는 건 아니니까 사고가 있고 행동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집대성한 게 이데아 아이디어 플러스 로직 아이디올로기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그 사상 체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고가 실천에 선행한다라는 것을 좀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성에 대한 신뢰, 그리고 사회과학에서 자연과학주의의 편향을 비판을 했어요. 자연과학주의 편향이 뭐냐면 사람들을 돌이나 나무처럼 어떤 작용을 가하면 반작용이 있고 물리의 뉴턴의 물리법칙 요거에 따르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딱 발표하면 그거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느 거로 이어진다고 과거에는 그랬으나 과거에 그럴 것 같으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대충 이쪽으로 가겠구나 라를 예상해서 또 다른 쪽으로 가. 이게 사람들의 반응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연과학처럼 정식화될 수 있는 이런 게 없다. 이런 것이 이제 미제스의 기본 생각이고요. 또 특히 여기서는 목적론, 어떤 목적을 향해서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학에서는 돌이나 나무에 목적이 있나요? 뭐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론이 있는 학문이냐 없는 학문이냐. 근데 이제 우리의 학문들은 대개 법학이나 경영학 이런 것은 목적이 있다라고 보는데 경제학, 뭐 정치학 이런 건 막 목적이 없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군사학 명확히 이기려는 게 목적이죠, 그죠? 외교, 정치 이게 다 똑같아요. 총을 들고 하느냐 안 하느냐, 표로 하느냐의 그런 차이지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경제학도 사실은 뭐예요? 부자가 되려는 학문이에요. 이코노믹스가 뭐예요? 오이코스 플러스 노모스, 가정의 법, 가정의 어떤 기준, 원칙 이런 거잖아요. 가정을 잘 키워나가려면 쭉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경제학에도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목적이 있는 학문들은 자연과학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데 분명히 목적이 있어. 목적이 있지만 그 학문 자체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 이제 교환학으로 들어가면 개인 내지 가구가 좋은 것, 이거 영어로 제가 일부러 좋은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먹거리라고 옛날에 식품을 표현했을 때 그냥 어색했죠. 요새는 그냥 대충 받아들이죠. 굿즈, 그러니까 좋은 것들, 재화라고 우리가 보통 번역하는데, 물질주의 내지는 속물 이런 상징으로 자꾸 이제 보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자기 가치 평가, 좋은 것이라는 데는 분명히 뭐가 들어있어요? 물건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물건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 있어요. 영어에서 따라서 굿즈 이렇게 표현합니다. 굿즈와 서비스의 교환이다. 그러니까 좀 더 얘기하면 물적인 것과 인적인 서비스를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태를 좋게 만들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과거, 현재와 미래도 교환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선호, 시간선호, 타임 프레퍼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100만 원이 있는데, 1년 후에 104만 원을 준다. 그러면 1년 후에 104만 원을 받기 위해서 100만 원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1년 후에 100만 원을 주는데, 그거 좀 할인은 디스카운트를 해가지고 오늘 96만 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의 이자율과 4%의 할인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언제를 더 중시하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시를 하는데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현재와 미래를 교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격, 이자, 이윤, 예측 행동, 스페큘레이션이라는 데 이게 투기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감을 잡고 이걸 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지름신 얘기하듯이 질러가지고 그게 결과가 나오면 이 사람은 돈을 버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왜? 예측을 잘못했으니까. 스페큘레이션은 예측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 줄 친 건 예상하시겠지만 미제스가 강조한 부분입니다. 아까 맹거는 효용에서
가격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벤바베르크는 뭐예요? 이자, 자본이 낳는 게 아니라, 뭐 피케티 같은 사람은 뭐 자본이 그냥 낳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낳는 게 아니고 그 잘 투자를 하느냐의 문제고, 기본적으로 이자는 그 뭐랄까 시기 선호, 타임 프레퍼런스의 결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윤은 행동으로부터 도출해낸 이득이고, 이윤 창출은 모든 행동이 추구하는 지향점이다. 이게 이제 미제스의 정의입니다. 여기는 심리적 이윤인데 만족, 사명과 보람, 애국, 헌신, 사랑, 명예, 뿌듯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희생도 해요. 왜? 자기가 그게 이윤이야. 무슨 이윤? 심리적 이윤. 화폐로 바꿀 수는 없죠. 화폐적 이윤은 뭐냐? 아까 물적, 인적 서비스를 합니다. 그러면 그 비용 마이너스 그 들어온 거, 게인 마이너스 비용을 하면 이윤이 되는데, 그게 이제 봉사의 결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는 노동가치설의 필연적 결과라고 얘기를 하고, 중앙계획당국에 의해서, 중앙계획당국이라는 게 정확하게 하면 레이셔닝 그 인스티튜트, 그러니까 이게 배급하는 그런 기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 미제스는 사회주의와 이 우리가 보통 수리경제학이라는 매스메티컬 이코노믹스, 좀 제가 쉽게 이해하도록, 수리경제학 하면 그냥 좀 이상한데 수학을 쓰는 경제학, 이 수학을 쓰는 경제학이 사실은 이걸 하면 사회주의도 가능하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왜? 그냥 다 계산이 되거든. 그 계산된 대로 주면 돼요. 근데 내일은 또 사람들이 평가가 달라지는데 그런 거를 같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학을 공부하시면 그 나오는데, 항상 이 수용할 수 없는 전제, 같다고 하면, 이런 게 아무 변화가 없다고 하면 꼭 이런 전제를 넣습니다. 그 원래 전제가 함정이에요. 자, 미제스는 그 특징이, 그 로스바드 같은 그 미제스의 제자는 국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데, 미제스는 국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아요. 이 양반은 이 국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가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국가가 행동했기 때문에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국가가 행동이 원하는 결과를 낳았느냐, 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권에서 많이 이렇게 접해보면 이 미제스적인 판단들을 할 때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참 얘기하기가 깝깝해요. 왜냐하면 정치인들도 시장에서, 정치시장에서 살아남으려고 뭔가를 막 하는데, 당신네들 그런 거 하지 마, 다 손 뒤로 묶고 있어, 이러면 이게 좀 곤란하잖아요. 이제 이 국가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그 경제학을 처음 시작할 때 로빈슨 크루소로부터 시작한 경우가 많아요, 설명할 때. 근데 로빈슨 크루소가 자기가 필요한 걸 얻는 방식, 그건 자기 효용,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로빈슨 크루소가 누구를 만나죠? 원주민인 프라이데이를 만납니다. 프라이데이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둘 사이에 어떤 교환을 할까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 저놈이 나를 죽일 수도 있어. 원주민들은 사진만 찍어도 내 영혼을 뺏어간다고 그러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또 오면 저놈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둘 사이에 안전하다는 것이 먼저 확인이 돼야 됩니다. 저는 이걸 뭐 굳이 얘기하면 프로토스테이트다, 국가의 원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약탈, 살상 이런 거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학은 그 항상 이 국가라는 거를 좀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제스는 국가를 잘못 운영할 경우에 굉장히 경제에 나쁘다라고 얘기를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경제야말로 취약한 제도다. 시장 경제는 뒤로 거꾸로 물릴 수 없는 제도가 아니라 언제든지 정치 지도자든 민심, 착각한 민심이든 간에 어느 쪽으로 쏠리면 금방 시장 경제는 무너질 수 있다. 지난번에 왜 강원대 신중석 교수님이신가요? 이분이 이제 그 치명적 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소규모 집단의
철학과 큰 그레이트 소사이어티의 철학에 대해서 차이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부터 출발하냐? 항상 가정으로부터 출발해요. 부모님이 모든 걸 해주는 거로부터 출발해요. 사회 나가서 막 각박한 현실에 부딪히고 따지고 하는데 가서 좀 뭔가 잘 안 되면 옛날이 그리운 거야. 부모가 다 해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출발은 공산주의적인 그런 발상들이 있습니다. 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하여튼 그 학생운동도 열심히 하고 민주화운동도 열심히 했었는데 사람들이 그때 이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왜 그런 거 있어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푸념을 하잖아요. 어디 와서 푸념해? 집에 와서 밥상에서 푸념을 합니다. 내 위에 그 꼰대가 있는데 정말 그렇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이건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얘기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내가 이거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있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고 정말 잘 부비거나 무슨 이상한 짓을 해서 올라간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산층들이 좌파적인 그런 의식을 갖는 것은 늘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약탈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경계를 하고 주의를 하고 그걸 극복을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 자유경제원의 현진권 원장님께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 이런 것도 뭐냐 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가족으로부터의 관성 그리고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의 관성으로부터 나는 정당한데 딴 사람들이 좀 잘못됐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점차 이런 이 사회주의적인 그런 생각 혹은 소규모 공동체의 윤리를 자꾸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약탈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요것이 항상 전제다. 그리고 이제 또 아무것도 못하면 구걸이라는 표현이 좀 너무 세서 구원이라고 썼는데 남에게 원조를 하는 거, 원조를 구하는 거 이런 게 타인에게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세 가지 방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살상, 강도, 사기로부터 안전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자경단도 만들고 이건 남이 공격할 때 그리고 보안관도 만듭니다. 그리고 동맹을 해가지고 남을 또 공격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조세도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조세도 만듭니다. 이걸 이제 맨셔 올슨이라는 그 사약계에서는 사약자라고 합니다. 이 양반이 도적의 비유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도적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어느 마을, 평화로운 마을을 싹 약탈을 해갔어요. 근데 다 죽였는 줄 알았더니 다음 해에 딱 와보니까 또 사람들이 남아서 생산하고 뭘 만들 또 뺏어갈 게 얘네를 싹 죽일 게 아니라 계속 뺏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이제 인류 역사에서도 처음에는 싸우면 죽이다가 그 다음에 싸우면 노예로 데려갔다가 그 다음에 계약으로 해서 농노제로 갔다가 이렇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하면서 이 만들어진 질서 이것이 국가다. 이게 이제 모델링이에요. 실제 역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으로 이제 국가가 그런 점에서 필요하다. 미제스는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쓰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국가가 필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이 국가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분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제스가 이 체제를 구분할 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도 구분합니다. 그러면서 미제스가 또 하나 구분하는 게 민주주의와 전체주의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전체주의는 안 되고 민주주의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경제학자들이 보통 민주주의에서 얘기를 할 때 경제 체제에서 얘기할 때 그걸 미제스는 뭐라면 의식상엔 독재자다. 자기가 독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에 대해서 다 싫은 거야. 그래서 막 공격을 한다 이거예요.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에는 선동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설득하는 선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한두 시간에 설득하는 건 선전이라고 그러고 한 1년 정도 이렇게 하는 거는 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설득의 방식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옛날에
학생운동, 민주화운동하면서 이제 선동, 선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그 연구도 하고 했는데 그 이런 거에서 우리가 게으르면은 안 된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우리 현진걸 원장님의 노고에 박수를 드리면서 자 그래서 이제 이 국가에서는 1215년 마그나카르타 여기 이제 존 왕이 전쟁 비용을 전쟁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서 막 하니까 이 봉건 귀족들이 싸웠죠. 싸웠는데 요구사항은 뭐야? 우리와 협의해서 거더라. 그냥 막 네 맘대로 걷지 마라. 이런 게 1215년 마그나카르타가 그래서 상징적인 사건이고 1776년에 미국이 독립을 하는데 이때 구호가 대표 없이 조세 없다. 여기 그림에 보면은 이제 이게 누가 사파를 그린 건데 여기 사람들이 모자 같은 걸 쓰고 있잖아요. 이게 인디언들의 뭐 이렇게 인디언들이 막 머리에 뒤집어 쓴 뭐 새털 같은 그런 거예요. 즉 미국 사람들이 이 차가 잔뜩 들어있는 이 짐들을 인디안들로 위장해서 와서 바다에 막 버리는 거예요. 왜? 영국의 왕이 프랑스와 싸우는 과정에서 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세금을 물리니까. 처음에는 인치세를 물렸다가 1773년인가? 그 다음에 이때는 차에다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금과 관련해서 독립을 합니다. 이왕이면 독립을 하자. 이때는 1689년 명예혁명도 있고 또 명예혁명 이후에 아까 아이디어, 액션,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아이디올로기. 그 이데올로기를 정리한 사람이 누구예요? 로크입니다. 로크가 이제 정부에 대한 두 가지 원리, 그걸 이제 쓰는데 그 사상이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에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하고 국가를 이렇게 통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예, 국정 담당자, 스테이츠먼이라고 그러죠. 예, 팔로티션은 정치인, 정상배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스테이츠먼은 정치인이 아니라 뽑힌 사람, 뽑혀서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을 스테이츠먼이라고, 특히 뭐 장관급 정도를 스테이츠먼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이 월권 내지 간섭주의가 그리스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이게 데스파티즘이라고 그러는데 데스팟이 뭐냐? 데스팟은 가정의 경제를 책임진 사람을 데스팟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폴리스를 책임진 사람이 마치 자기가 데스팟인 것처럼 남의 가정에, 남의 경제 행위에 관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데스파티즘, 전제주의라고 번역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번역은 있습니다만은 이 데스파티즘은 기본적으로 경제의 어떤 독재라고 그럴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회주의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고 바로 이 민주주의 이런 게 필요하다. 자, 미제스의 핵심을 이제 교환하기라고 합니다. 카탈락틱스, 이걸 교환하다 뭐 이런 건데 카탈락시라고 해서 그런 교환 체제를 얘기하고 이 학문을 카탈락틱스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리스 말에서 뿌리를 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등가교환, 화해적 구등가 교환. 그리고 애덤 스미스의 법칙을 또 바꾼 게 이제 리카르도의 비교 생산비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화해서 제휴의 법칙, Law of Association. 그러니까 사회화의 법칙, 좀 이렇게 하면 말이 이상해서 이제 제휴의 법칙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게 뭐냐? 이 절대적으로 위에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설명을 한 게 애덤 스미스인데 대중을 위한 경제학인가 지금 최근에 번역돼 나온 거 있죠? Economics for Real People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지니 켈러원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마이클 조단이라는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체력적으로 유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클 조단이 자기 집을 수리할 때 페인트 칠하는데 페인트 공보다 훨씬 더 잘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걸 다 하는 게 좋냐? 아니면 자기가 10시간을 농구를 더 잘해서 연봉을 올리는 쪽으로 신경 쓰고 10시간 페인트 칠은 딴 사람한테 시키는 게 좋냐? 어느 게 좋을 것 같아요?
농구에 전념하는 게 훨씬 연봉에 낮습니다. 김연아가 그 열심히 그 피겨에서 1등을 하면 뭐 광고로 1년에 뭐 100억 원을 버는데 그 시간에 딴 거 자기가 남보다 잘한다고 그거 하면은 돈을 제대로 벌 수 있겠어요? 예컨대 이런 식으로 그 모든 부분에 잘하더라도 분업을 한다라는 게 리카르도의 비교 생산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미제스는 이것이 그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가격, 효용이 표현된 화폐로 표현된 것이고, 이자, 이거 다 반복적인 얘기입니다. 그 미제스는 이유는 컴피터티브 아웃비드. 그러니까 왜 우리 밤에 택시 잡을 때 택시 안 잡히면 뭐야? 따따블. 웃으시는 분들이 한 몇 분밖에 안 계시는 거니까 밤늦게 택시 잡으려고 고생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술을 먹고 집에는 가야 되는데 그 절박할 때 그런 걸 합니다. 이 아웃비드. 우리 경매하는 데서도 이 아웃비드를 합니다. 남보다 많이 써내는 사람. 그래서 이것이 이윤의 원천이다. 사람들이 앞다투어 구하려고 하는 그런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 그런 사람이 이윤을 많이 차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경제에서 요것을 선견지명을 가지고 예측을 해가지고 이 행동을 하면 돈을 번다. 그래서 하이에크는 시그널의 가격이 시그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격이 시그널인 것도 맞지만 개인한테는 뭐가 시그널이에요? 이윤이에요, 이윤. 심리적으로 혹은 화폐적으로 따졌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되는가.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미치는 것 같으면서 뒤로 남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여행업계 가면 앞으로는 거의 다 미쳐요. 근데도 먹고 사는 거 보면 희한해. 왜? 딴 데서 받아. 어떤 형식으로? 어디 점포에 데리고 가면 점포 쇼핑하잖아요. 알선료 뒤로 딱 받는 거지. 이렇게 하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앞으로는 덤핑을 해가지고 미치고 있는데 뒤로는 살아가기 때문에 여행업계가 또 유지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신호가 가격인 것만은 틀림없지만 어떤 사람의 행동의 근원에는 이윤이 있다. 그래서 이 미제스가 이윤은 시장경제의 원동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기업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기업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이윤이다. 이윤이 크면 클수록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더 잘 공급된다. 대중에게 가장 잘 봉사하는 사람이 가장 높은 이윤을 얻는다. 여기 다운표 친 건 다 원문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전파는 균형 가격을 쫙 찾아서 이 그래프 막 그려가지고 어느 점을 찾으려고 그래요. 찾지는 못하지만 어느 점으로 갈 거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가격을 알아서 뭐해? 이윤을 알아야지. 그래야 장사를 하죠. 그리고 주관적 효용이 평가, 재평가 매일 순간순간마다 바뀌고 또 다음날 바뀌고 또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고정된 것으로 보는 견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그 미제스의 주장입니다. 정치적 지배라는 은유의 사악함이라는 그 독립된 그 섹션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하냐? 이 초콜릿 왕, 우리나라로 하면은 이건희 휴대폰의 왕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배하지 않는다. 봉사한다. 봉사함으로써 이윤을 얻는다. 그래서 초콜릿 왕이라 해서 왕은 영토를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영토, 영토, 국민, 주권 이걸 주권의 3요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정치적 지배인 것처럼 쓰는 거 이건 잘못된 것이다. 여기 제가 이제 또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마켓 쉐어라는 거 있잖아요. 삼성전자, 삼성 휴대폰이 중국에서 마켓 쉐어가 떨어지고 있다. 이걸 뭐라고 보냐?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래요. 아니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점유 당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휴대폰을 강제로 사고 있어요? 아니죠. 시장 선택률이에요. 그러니까 마켓 쉐어라는 말을 시장 선택률로 번역을 하든지 아니면 마켓 초이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야 좀 더 정확하다. 소비자가 중심이다 이거예요. 소비자가 중심이 아닐 때는 이제 마켓 쉐어로 나가고 점유한다, 누구를 점령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면 경제를 완전히 잘못 보게 된다라는 그런 겁니다. 독점과 독점 가격. 이 독점에 대해서는
미제스는 거의 모든 제품이 독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삼성의 갤럭시랑 애플의 아이폰이랑 뭐 LG의 G3 이런 것들이 다 다르죠. 다 다르지 않으면 왜 선택을 해서 아무거나 그냥 갖다 쓰면 되지. 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각 회사가 만들어내는 건 다 독점이다 이거예요. 다른 회사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독점 가격이라는 것은 왜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쫙 가격을 낮추는 척 했다가 상대방이 싹 쓰러지면 그 다음에 가격을 높인다. 이런 걸 우리 독점을 비난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가능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계속될 수가 없다. 왜? 그렇게 되면 야 저기 떼돈 버는구나 하고 또 몰려든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또 거기 안주하는 거예요. 예컨대 미국 예를 드는 게 미국에 이제 1800년대 동서횡단철도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거와 경쟁할 수 없어. 근데 동서횡단철도를 한 사람들이 그거에 안주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엔 뭐가 대체가 됐어요? 그레이하운드, 장거리 버스, 그리고 비행기. 그래서 그 독점 체제가 불과 몇십 년, 우리 이제 몇십 년밖에 안 사니까 이거 대단하긴 한 거죠, 사실은. 근데 불과 몇십 년 외에는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 제너럴 그 일렉트릭 GE의 그 잭 웰치라는 사람이 그 쓴 책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자기네는 세계 최고의 전자회사라고 하는 데서 전자자를 딱 지웠다 이게. 그리고 뭘로 가르쳤어요? 의료기기 만드는 거. 1등과 2등이 아닌 3등은 팔아. 그리고 2등인 걸 사요.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아메리칸 레일웨이가 우리는 승객을 철도로 운송하는 모셔다 주는 회사다라고 그 정의를 했는데 철도로라는 말을 뺐으면 아메리칸 레일웨이는 지금은 아마 하늘을 날고 있을 것이다. ARW는 하늘을 나르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웨스트 항공이 나르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독점이라는 것이 그 지속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점하면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 미제스는 독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독점을 유지시키는 것이 오히려 정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제한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독점이 유지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환학 더보기, 요거는 이제 제 사설을 쓴 건데요. 뭐 이렇게 수요 공급 곡선 막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복잡한데 사실 이건 대충은 이렇다라는 건 맞는데 여기서 내일 가격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요것도 이제 흥정하는 거 막 내고 하는 거 나오는데 이 수요 공급과 가격 결정이 미시경제이냐 이런 가격 결정되려면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어떻게 보면 거시경제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누구 경제학 하는 친구한테 막 뭐라 그랬더니 그래서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무역학과가 서울대 경제학과는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그러고 지금은 합쳤을 텐데 국제경제학과, 무역학과는 소득론, 가격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경제학계 내에서 통일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건 미시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그리고 소비자 의사결정은 내가 필요하다는 걸 인지하고 서치를 하죠. 정보 탐색을 한 다음에 대안들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제품 선택을 한 다음에 구매를 하죠. 이때 이제 친구나 뭐 이런 사람들 해서 준거가 아마 요거 올 거예요. 그죠? 대충 가격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거지 이게 이렇게 옮겨가고 이러는 것은 알기가 힘들다라는 것이고 이 정가제이죠. 정가제. 우리가 그 침묵의 물물 교환이라고 그래서 원시인들끼리 어디에 물건을 갖다 놓으면 자기네 다른 물건 갖다 놓고 그걸 갖고 가고 이런 걸 침묵의 물물 교환이라고 해서 가장 원시적인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가제도 침묵의 물물 교환이에요. 가격표 요새는 이제 음식점 앞에 가격표 써놓게 돼 있죠. 그죠? 맛은 먹어봐야 알지만 딱 가격 보고 주머니 사장 보고 여기 못 먹겠어 하고 지나치고 어디는 또 들어가고 이게 이 침묵의 물물 교환입니다. 이 생산자는 어떠냐?
먼저 시장 규모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시장 선택률, 내가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기획하고 실행하고 이런 과정이지 다른 게 아니다. 이 사람들도 가격에 대해서는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세일하고 전까지 했다가 그 다음에 박앤 세일하고 그 다음에 뭐해? 떨이 이런 거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격이 정확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격이 정확하게 바코드가 찍혀 있어도 어떤 사람은 산 위에 이걸 막걸리를 갖고 가. 그래 이제 제가 잘 가는 검단산 정상에 가보면 막걸리가 2,000원이에요. 밑에는 얼마? 1,000원. 가격이 분명히 있는데 정가가 있는데 우리가 아무도 그에 대해서 왜 정가가 1,000원인데 당신이 2,000원에 팔으라고 싸우는 사람 없어요. 다 그것은 여기에 이제 자기 효용. 그리고 이 사람도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파는 사람도 1,000원에 팔아라고 나 안 팔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이런 게 있습니다. 요새는 행태 경제학, 행동 경제학이라고도 얘기, behavioral economics. 요게 나오는데 요게 이제 사람들이 합리적 선택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데 대해서 합리적인 게 뭐냐.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고 이걸 이제 주류 경제학에서는 주류라는 말 안 써요. 신고전파 경제학에서는 패러독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패러독스라기보다는 이것이 사람들의 실제 선택의 모습에 가깝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경제학이나 이런 걸 공부하면서 제일 의아한 것은 그 개인에 대해서 경제라는 게 돈 버는 건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건데 프라비던트 인디비주얼 준비를 하는 개인에 대해서 쓰는 게 별로 없어요. 이거는 어디에 있느냐? 보험회사에서 있어요. 저축, 보험, 연금 이런 거 얘기하는 데는 거기야. 우리가 보통 경제에 들은 잘 이런 게 있다라고만 얘기를 하지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세무관리, 재무설계 이런 거를 늘 모든 사람이 부닥치는 건데 이거를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것은 좀 강조점이 없는 것 같아요. 자산관리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에는 CPF라고 있습니다. Central Provident Fund. 요게 이제 중앙 적립금, 중앙 준비금 이런 건데 싱가포르는 세금이 한 소득의 25% 정도 되고 25% 정도가 이 CPF로 내는 돈입니다. CPF는 계정이 셋으로 돼 있고 계정은 이제 첫째 계정 교육. 그다음에 우리 목돈 들어가는 게 옛날에 관원상제였잖아요. 근데 요새는 뭐예요? 교육, 주택, 노후입니다. 건강. 그래 건강 부분은 또 이제 노후와 건강과 뭐 이런 것으로 또 나뉘어져 있습니다. 계정이.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준비하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경제학에서는 별로 안 다뤄지고 있다. 자, 미제스가 특히 강조한 것이 이 화폐입니다. 화폐는 교환의 매개물인데 미제스가 강조하는 것은 이 상품화폐설과 법정화폐설 중에서 상품화폐설입니다. 어떤 화폐가 거래의 기준이 되는데 이것은 따지고 들어가 보면 최초에는 금이라는 상품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본인이 리그레션 시어렘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리그레션 시어렘, 리그레션은 어디서 나와요? 통계학에서 나오죠. 통계학에서 나오는 리그레션은 이렇게 산포도가 있는 것을 이렇게 좁혀서 하나의 직선으로 만드는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는 겁니다. 선형 리그레션, 선형 회귀를 하는 건데 이 사람은 무슨 리그레션이냐면 과거로 가보면 어느 순간에는 사람들이 반짝반짝하고 하는 금을 좋아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리고 금이 부패하지 않고 금은 마음대로 쪼갤 수 있고 보석은 마음대로 못 쪼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이게 금이 화폐가 됐다. 또 이런 비슷한 게 은이 있고 동이 있잖아요. 그죠? 요게 다 화폐입니다. 로마의 금하고 요것은 상평통보. 이건 호대당백. 이게 당백전입니다. 이게 당백전. 대원군이 만들었던. 요게 뭐냐? 이 고대 문명이 쉽게 무너진 이유 해가지고 이것도 섹션을 따로 뽑아놓고 미제스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로마가 옛날 게르만족과도 싸웠다 이거예요. 그 이후에도 로마가 게르만족에 비해서 특별히 못한 건 없었는데 로마가 왜 무너졌느냐?
훈족의 침입이나 이런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또 무너진 이유는 스스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진 게 왜? 이런 거를 이제 황제가 이제 우리나라는 군 참모총장 같은 사람이에요. 일본의 쇼군들이 끊임없이 외국으로부터 황제라는 칭호를 받으려고 해요. 천황, 이건 꽝이고, 제사장 정도고. 이 임페라토르들이 이걸 만드는데 어느 순간 요게 품질을 저하시킵니다. 막 불순물을 섞어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받으면서 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양화는 다 숨어 들어가고 뭐 등등등등 있어서 나중에는 화폐가 잘 통용이 안 되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 먹고 살려면 어떻게 돼? 식량 있는 농촌으로 가야 돼. 다 식량 있는 농촌으로 가요.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도시를 이탈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도시로 가. 왜? 우리 조선시대에 땔감 그 나무 산에서 나무를 베지 못하는 법이 있었어요. 엄하게 다스렸어요. 근데 이거 그래도 왜 붉은 산이 되느냐? 양반들도 따뜻하게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양반들 따뜻하게 지내려면 누군가가 해다 줘야지. 그 자기가 그 나무를 갖다 떼는데 그 나무를 갖다 떼는 딴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한번 인상 팍 쓰면 그때 조금 하는 척 하다가 흐지부지 되고 이러는 것처럼 여기도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노나 정책이라고 해서 곡물거래 국영화. 아노나가 여신이에요. 곡물의 여신. 그리고 최고 가격제. 이 최고 가격제가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아까 최고 가격을 딱 정하면 이윤을 없애는 겁니다. 그럼 이윤 없애면 신호가 뭐예요? 이윤 없는 짓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윤 없애면 이거 생산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뒤에 가면 로베스피에르의 우유에도 나오는데 이윤을 없애는 거. 이게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그 다음에 치명적인 게 통화가치 절하예요. 아까 그래가지고 농촌으로 가서 결국 빌라 내지는 에스테이트, 장원 체제로 가게 됩니다. 시민법, 도시로부터 이탈하지 못하도록 레이뚜르기아, 요새 말하는 부유세 이걸 만들고 선박업법 뭐 이런 거 다 만듭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제도들이 다 옛날에 로마 때 했어요. 로마 때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객석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애를 안 낳아. 왜? 먹고 살기가 괜찮으면 애가 영아 사망률이 낮아집니다. 영아 사망률이 낮아지면 애 낳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자들, 그죠? 여기는 아직 애 낳아보신 분, 곽은경 씨 계시구나. 근데 어쨌든 이 힘들기 때문에 애를 덜 낳게 됩니다. 그러면 애들을 출생률이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의 양아들, 아우구스투스는 30에 결혼하지 않으면 처벌해요. 여자를. 그런 법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법으로 모든 걸 이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사회가 망조가 되는 거예요. 요거 이제 시대를 달리해서 중상주의 시대에 돈이면 다 된다 그랬는데 이것도 금을 아메리카에 가서 너무 많이 캐오니까 돈이 똥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오스트리아 학파의 기원을 어디로 봤어요? 15세기 스페인으로 봤죠? 왜 15세기 스페인이냐? 15세기 스페인에서 이걸 겪었기 때문에 효용이 중요하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돈도 똥값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학파가 바로 15세기에 스페인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제도에서 인플레이션 내지는 통화평가절하 1920년대 대공황을 불러일으킨 게 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제스는 근본이제가 돼야 되고 자유은행주의가 돼야 되고 지금 부분지불준비금인데 완전지불준비금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이제 같은 경우는 1931년에 33년인가 루즈벨트가 근본이제를 철폐했을 때 국내에서 철폐했고 닉슨은 1971년에 글로벌 결제에서 철폐를 했어요. 근데 그때 35달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몇 달러 정도 되죠? 10,000달러 가까이, 몇천 달러 되는 것 같아요. 이 가격이, 금 1온스가. 근데 그런 거를 현실화 시켜야 된다라는 거지 35달러로 바꾸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국이 전쟁 끝나고 나서 옛날에
교환 기준으로 했다가 큰 낭패를 본 게 있습니다. 그 제도적 디플레이션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하면 안 된다. 근데 근본이자로 가야 된다. 자유은행주의, 그 미국의 연준을 없애야 된다. 자유은행끼리 하면은 서로 그 경쟁을 하다가 그 신용이 약한 데를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은행들이 그 성실하게 하려고 한다 이런 거고, 부분지불 준비금 완전히 이건 이제 그 뭐 하여튼 그 금융사를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데, 처음에는 금을 받아놨다가 뱅크가 금을 받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화폐라는 것은 금의 보관증이었어요. 그래서 로스바드는 창고 영수증이라고 그러고, 근데 창고 영수증을 더 많이 발행해. 이걸 창고 영수증 위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조를 양을 많이 한 것, 위조의 양을 10%로, 지금 뭐야, 국제결제 기준이 11%입니다. 11%로 줄이라는 게 위조를 89% 하라는 뜻이에요. 퍼센트는 정확하지 않지. 하여튼 11%고 나머지는 다 위조입니다. 자, 기업가 그리고 부자학 파트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부자학, 이거 제가 부르주아. 부르주아는 원래 시민이라는 뜻이에요. 비르거툼. 그 부르크가 성이에요. 성 안에 사는 사람. 그 부자인데 발음이 좀 비슷하죠. 어쨌든. 근데 프리 투 추즈, 프리드만의 책 제목이기도 한데, 이 기업가들이 누구를 위해서 생산하느냐? 빈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생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시대에 영주와 길드 몰래, 야매로, 일본말로 야미로 생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시장경제에 대한 그 비판들의 대부분은 봉건 세력들이 한 거예요. 마르크스도 누구예요? 법률 귀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엥겔스는 뭐예요? 엥겔스는 면방직 업체 사장이었어요. 회장. 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쌍하다. 저 사람들은 왜 애들을 갖다 막 그렇게 12시간씩 일을 시키냐. 왜 엄마들 집에서 밥 해야 되는데 12시간씩 일 시키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미제스가 말하는 것은 맞다, 비참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을 부엌에서 놀이터에서 끌고 오지 않았다 이거예요. 왜? 돈을 벌려고 온 거예요. 즉 이 시대는 뭐냐? 전원이 있었는데 전원은 목가적인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굶어 죽었다 이거예요. 낭만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 봉건 귀족들이 아니라 이 산업가, 공장주가 빈민구제를 했다. 산업혁명이 1770년대부터 1830년대까지 60년 만에 영국 인구가 딱 2배 증가합니다. 850만에서 1600만으로 증가해요. 그러니까 1600만이 옛날보다 많이 난 게 아니고 안 죽었다 이거예요. 예. 안 죽었다. 그래서 이 빈민구제를 바로 이런 산업가들이 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반봉건. 영국에서는 농촌에서 이농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요. 그랬는데도 이농을 한 거예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이제 폴 스위지, 모리스 도, 자본주의 이행과정 이런 책도 열심히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참하고 힘들고 그랬던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상당히 처지가 개선됐다. 이런 얘기를 왜 동남아에서 왜 돌 하나 깨서 우리 보도블록 같은데 네모난 정육각형의 돌을 박아놓잖아요. 그거 하나 깨는데 $1래요. 근데 아동노동을 없애자 해가지고 그걸 안 사오면 애는 그날부터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나 아시아 쪽에 아버지 엄마가 일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벌게 되면 아버지 엄마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애를 일시키러 안 보내고 공부를 시키러 보내요. 즉 수입이 있으면 애를 공부시키는 거지, 애를 무조건 그런 거 없이 아동노동을 사용하지 말게 하면 그 집은 이제 굶어 죽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 미제스 책을 보면 시장 경제에 대한, 자유주의에 대한 긍지 이런 걸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냥 뭐 이기주의고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이 얼마나 이익인가 유익한가 이런 거를 확실하게 알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비자가 주권자고 선장이다. 기업가는 임시로 키를 잡은 항해사다. 만약에 그 필요로 하는 걸 못 만들어내면 너 비켜 딴 사람. 그래서 기업가가 언제든지 자리를 바뀔 수 있다. 우리나라도 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요새 김정호 원장님께서 하는 그 강좌들이 있잖아요. 그 기업가 열전. 거기 보면 옛날에 부자들이 지금도 부자인가요? 화신의 박흥식의 자손들이 지금 부자인가요? 아니, 뭐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자일 수 있겠지. 근데 우리가 그 토클래스라고 하는 사람 축에서는 밀려난 지 오래됐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여러 그 60년대, 70년대 굴지에 뭐 경방, 전방 이게 경성방직인데 경방, 전방 이때 방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토클래스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심적이다. 기업가는 시장경제 추진력인데 이윤 신호를 쫓아서 성공적으로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 부자로 된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이 미제스도 강조하는 봉사입니다. 봉사. 그래서 캐피탈리즘은 캐피탈은 수단인데 이 사람은 이거 말은 막스가 썼어요. 마르크가 썼는데 미제스가 마르크가 썼지 뭐 그래 뭐 틀린 말은 아니다 해서 캐피탈리즘이라는 말을 그냥 많이 써요. 마켓 이코노미, 시장 경제라는 말을 많이 쓰면서도 막스가 쓴 말도 많이 써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좀 사상적으로 하면은 서비시즘, 물론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그 영어 사전에 이런 단어는 없는데 서비시즘 이런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제스는 소유권의 의미에 대해서도 자본의 소유권이 소유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봉사하게끔 만드는 의무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산에 대한 규정이 과거와 다르다. 뭐 피케티는 뭐 돈을 낳는다 그러는데 돈을 낳으면 우리 돈 여기다 쌓아놓고 있어봐요. 1년 후에 얼마 되나. 그냥 그대로 있어요. 오히려 인플레이션 돼가지고 돈값이 떨어지죠. 그래서 돈을 낳는 일 없고 돈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자기 아이디어가 있고 소비자에게 통하면 돈을 빌려줍니다. 물론 담보도 잡기도 하지만 요새는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동자에 대해서도 그 미제스 책은 이제 굉장히 새로운 시각을 주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계급이라는 이념형, 이데알 티푸스, 아이디얼 타입으로는 자본가, 노동자, 뭐 노동자, 농민, 뿌띠부르주아. 여기 이제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그 이념형으로서의 계급, 클래스를 원래 집단, 집합, 학급 이런 뜻이잖아요. 집단이란 뜻인데 누가 처음에 계급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어쨌든 요거 상하라는 하이어라키 개념으로 했는데 미제스는 교환학에서의 카테고리, 범주로 이걸 봐야 된다. 어떤 사람도 다 기업가적인 행동을 한다 이거예요. 기업가적인 행동은 아까 이윤을 추구하는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이윤이 전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자는 어떤 노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습득했다면 이 훈련에 소비된 시간과 물질적인 지출과 관련해서 그는 투자를 한 것이다. 인베스터를 한 것이다. 이 가방끈이 길은 사람 왜 굳이 가방끈 길게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겠어요? 그리고 월급 많이 받고 혹은 또 거기서 무슨 잘 되는 비결이라도 있을까 하고 또 찾아가고 이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가방끈 긴 사람들은 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가방끈이 길지 않아도 성공할 수가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람들의 선호를, 프레퍼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가는 학교에서 길러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저도 제 과거를 쭉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노동자가 되는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회사에 채용돼서 유능한 노동자, 서울대 출신들이 유능한 노동자, 유능한 관료는 있는데 유능한 기업가는 별로 없어. 있긴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유능한 그 기업가는 학교에서 길러지지 않는다. 그리고 노동자가 자기 일의 임금이 시장이 허용하는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한 이 사람은 기업가다 이거예요. 내가 집신 삼는 일로 가면 시장이 나를 어떻게 해서 월급 많이 주겠어요? 안 주죠. 그러나 반도체를 만드는 데 가면 그 삼성에서 조금 일을 더 많이 시키긴 하지만 뭐 성과가 뭐 몇억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임금이 팍팍 달라지는데 그런 점에서 노동자라 할지라도 기업가다. 그래서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되면서 과거에 했던 일을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는 새로운 일을 해야 된다. 그 기업들도 과거에는 MP3니 막 이런 유행했지만 요새 MP3 휴대폰으로 다 들어갔어. 또 내비게이션 요새 뭐 T맵이니 올레맵이니 스마트폰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달랐어요. 과거에 그거 만든 사람은 왜 세상이 나를 사업을 못하게 이렇게 하느냐라고 할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다 들어갔으니까 재빨리 지도 만드는 사람은 스마트폰 회사랑 제휴를 해야지.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는데 우리는 내비를 끝까지 만들 거야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비 만드는 사람들은 블랙박스 만드는 거를 이제 바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블랙박스도 휴대폰에서 딱 걸어놓으면 휴대폰 카메라로 블랙박스가 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 시장에서 뭘 요구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 통시적으로 보면 기업가로 성공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어떤 그 옛날 대농이라고 회사가 있는데 회사가 망했어. 근데 그 회사 출신의 그 여행사 사장이 있어. 그 사람한테 얘기하다 보니까 뭐 노동자들이 불리하고 어쩌고는. 아니 당신은 지금 회사 사장 아니야? 노동자인데 사장 됐잖아. 영원히 처음부터 끝까지 노동자인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고요. 노동조합이 영어로 뭐라 그래요? 트레이드 유니온입니다. 영어를 잘 하시기 때문에 트레이드가 뭐예요? 거래. 노동의 가격을 거래하는 거예요. 제공 노동에 대해서. 근데 미제스는 총구 앞에서 하는 교섭이다. 시장 거래가 아니다. 왜? 처음에 들어올 때는 다 개별 계약서 쓰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는 다 여긴 사람이 합쳐가지고 나 월급 얼마 달라 이렇게 안 하면 우리 다 파업할 거야. 파업 정도가 아니라 남도 못 써. 기계를 점거해.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 총 들고 하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법의 변천이 있습니다. 근데 점차적으로 처음에는 노동자의 단결을 독점 행위라고 봤었어요. 셔먼법에서. 와그너법이 이걸 허물어뜨렸습니다. 그다음에 1947년 테프트 하틀리법이 이걸 바꿔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 행위도 규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특히 또 잘 알아야 되는 건 대처가 노동조합을 어떻게 개혁했느냐인데 이 사람은 권력을 노조원에게 그 전에 이제 그 노동조합장 회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가지고 제가 좀 우리 마음에 안 드니까 한번 본때를 보여주자. 파업하자. 총파업하자. 좋다. 총파업하자. 딱 와서 우리 총파업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여러분 총파업합시다. 내일부터 총파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처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의 주인이 누구냐? 노동조합원이잖아. 노동조합원들의 투표를 거치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영국에서 이 노조 파업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런 방식, 민주주의로 이제 바뀐 건데, 그리고 파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민사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노동운동에 필요한 변화에 대해서 이제 우리 1985년에 구로동맹 파업이라고 우리 또 가서 열심히 구로 공단 오거리 가서 데모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했던 사람 중에 대우오페럴 노조위원장 김준용 씨라고 있어요. 이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분이 한 30년간 노동운동을 쭉 해오다 보니까 어떤 경험을 하냐. 아니 예산도 가을에 세워서 겨울에 결정해서 봄부터 쭉 밀고 나가는데 파업은 언제? 춘투. 4, 5월에 5, 6월에 한다 이거. 이러면 예산 다 세워주고 다 이 틀이 짜여져 있는데 그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 엉클어지는 거예요. 생산 계획도 엉클어지고 비용도 다 엉클어져. 그래서 이 양반은 이왕 할 거 가을에 해야 예산 세우는데 좋다. 이런 식이고 또 기아자동차 그 노조원이 뭐 연봉이 이제 7, 8천 되는데 야, 너 통장 까봐. 통장 깠더니 300만 원 있는 거야. 얘는 총각이야. 아무 그 결혼 준비도 안 돼 있어요. 맨날 파업해서 임금 올리면 뭐하냐 이거야. 밖에 나가서 부어라 마셔라. 물론 단합돼야지. 뭐 이제 주지웅님이 빠진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노동자들도 이 저축을 하고 재무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
시장 경제의 정당성에 대해서 미제스는 그 보면 긍지를 느낄 수 있는 대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이 사람이 이제 올바르게 이해된 이해관계의 조화, rightly understood, 이렇게 rightly understood, 올바르게 이해된 이런 방면을 이제 상당히 강조를 하는데, 사회적 교환학적 경쟁 좀 이렇게 요건 멋대가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건 사회적 교환학적 경쟁 이렇게 보다는 소비자에 대한 충성 봉사 경쟁, 이게 훨씬 더 그 간명하고, 우리가 경쟁하면 좀 싫잖아요. 나보다 남이 앞서는 게 싫잖아. 이 경쟁이란 용어가 은연중에 사실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근데 충성봉사 경쟁이다. 그것이 그 네가 사는 길이다. 그리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건 그 소비자에 대한 충성봉사를 위해서 그 실력을 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교조 같은 경우는 충성봉사 할 필요 없고 열심히 공부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것이 과연 시장경제적이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 용어는 미제스가 직접 얘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충성봉사 경쟁이다라고 보는 게 좋다는 거고, 이 군림 내지는 자기 증식하는 자본 이런 건 아니다. 그리고 아까 서비시즘이냐 캐피탈리즘이냐에서는 서비시즘이라고 보는 게 낫다. 막스는 비판하기 위해서 피케티와 같이 자본은 자동으로 새끼를 치기 때문에 그 자본만 있는 자본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니다. 그리고 이타주의와 이기주의, 애덤 스미스 걸 또 뒤집은 게 빵집 사장과 양복점 사장의 교환에 대해서 애덤 스미스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남을 돕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애덤 스미스 잘못 본 거예요. 왜? 빵을 왜 만들어? 남이 사가게 만든 거예요. 자기가 먹고 하려면 몇 개만 만들면 되는데 이 사람은 굳이 몇 개 정도가 아니라 진열장에 가득 만드는 이유는 다 남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양복점 주인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입을 거면 한 벌만 만들면 되지. 그러나 왜 10벌, 20벌을 만드느냐? 남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기주의라기보다는 이타주의를 함으로써 이기주의가 되는 거예요. 미제스 부인이 이제 마르기트 폰 미제스라고 그 배우 출신의 굉장히 이뻐요. 굉장히 열심히 쫓아다니는 거 역시 남자는 그 미인한테 약한가 봐. 그래서 미제스가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그 사람이 이제 쓴 미제스와 함께 한 세월들 이 책을 보면 무슨 대목이 나오냐면 미제스 책을 읽어보고 나서 시장 경제는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보다 많은 상품,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까 이제 봉건제와 그 시장경제의 차이는, 봉건제는 옛날 그 가죽 옷 입고 비단 옷, 린넨 옷을 입었는데 면 방직으로 옷을 입는 사람들은 소위 프랑스식 쌍킬로트, 좀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입은 거예요. 공장제 산업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르기트 폰 미제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시장경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제스가 한참 생각해 보더니 당신 말이 맞아. 그랬는데 거기다 뭐라고 하냐, 내 말이 미제스한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나로서는 알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놓더라고요. 좀 겸손한 말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시장경제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남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효용이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주인이 누구예요? 소비자 민주주의. 미제스가 체제를 시장경제와 사회주의로 나누고 민주주의와 전체주의로 나누고 민주주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민주주의와 생산자 민주주의는 외부 부부라고 영국의 페이비안 소사이어티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산업 자치주의를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공장이 자치를 하다 보면 모든 게 잘 된다 이런 건데 이건 사실은 코퍼라티즘과 같은 거예요. 길드주의.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생산이 이루어지나 해서 시장경제야말로 경제민주주의다. 이 이코노믹 디모크라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경제민주화를 비판할 때 이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좋은데 필요한데
민주주의를 공격을 하면 안 돼요. 실제로는 뭐냐? 경제 관치주의. 관치예요. 말은 경제민주주의라고 하면서 경제 관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용어를 그럴듯하게 쓰고 허튼 짓을 하면 너는 용어를 잘못 썼다, 너는 허튼 짓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그 경제민주주의라는 것은 옳고 경제 관치주의가 틀리다. 미제스가 뷰로크라시나 이런 데서 그 얘기를 하고 또 옴니포턴스 거버먼트 이런 데서 얘기를 합니다. 이윤을 위한 생산과 사용을 위한 생산, 이게 마르크스의 비교입니다. 마르크스가 비교하는데 이윤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정당한가? 이윤이란 시그널에서 느껴지는 소비자의 절박성에 봉사하는 것인데 왜 이게 잘못됐냐 이거예요. 사용의 우선순위는 그럼 누가 정하느냐? 독재자가 정하느냐? 사용을 위한 우선순위가 이윤에서 알 수 있는데 독재자가 이걸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독재자의 사용 우선순위다 이거예요. 배급경제, 사회주의가 바로 독재자의 사용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타적 결과를 갖고 올 수 없다. 가격 제한도 동기는 이타적이지만 행동은 밀어내기다 이거예요. 너 나가. 생산하지 마. 이윤 우유에 대한 가격 상한을 딱 설정하면 거기서 이윤을 못 얻으면 딴 거 하잖아요. 그럼 결국 우유 생산을 하지 마라. 서민들한테 우유를 더 주려고 했던 건데 결과는 아예 우유를 못 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그 지배적인 산업공상과 봉사적 상공농사라고 했는데 상공농사 여기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산업공상은 선비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봐요.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농업이 제일 중요해요. 먹고 사는 거.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거 말고도 이 집도 있고 옷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공업이 중요해. 그걸 모든 걸 아는 사람은 선비이기 때문에 선비가 제일 중요하고 농업이 중요하고 공업이 중요하고 근데 저기 있는 걸 여기로 옮겨오는 사람이 중요해. 그 사농공상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 상공농사는 뭐냐? 상업이 누구에게 필요한 걸 갖다 준다 이거. 상공업이 필요한 걸 만들어 준다 이거. 상업적 농업이 필요한 거를 갖다 준다 이거. 상업적 지식이 올바른 지식을 준다 이거. 인간 행동에서 스쳐 지나간 부분 국가 통제 부분 들 수 있습니다. 요건 이제 무정부지역 시장주의는 안 된다. 민간 항상 선량한가? 살상 약탈 사기에 대한 방어는 어떻게 하냐? 안전 판매 회사끼리 갈등을 하면 어떠냐? 이런 건데 이 미제스는 어쨌든 체제에 대한 구분을 민주주의와 전체주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료 지배, 뷰로크라시를 민주 지배, 민중 지배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옛날에 그 노동운동가 중에 마르크스와 이렇게 약간 대립을 했던 좌파 노동운동가 중에 라살레라고 있습니다. 독일 노동총동맹 의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비스마르크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해요. 첫 번째가 사회복지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보통선거권이에요. 이 사람 생각은 뭐냐? 노동자가 다수잖아요. 모두에게 투표를 주면 어떻게 해요? 노동자 정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투표권을 다 줬습니다. 그럼 노동자 세상이 만들어졌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왜? 그 사람들도 아까 노동자조차도 기업가적 사고로 갖는 거예요. 이념형으로서는 노동자지만 현실에 매번 사고는 이 사람들이 기업가적 사고를 사실상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통선거권이 도입됐다고 해서 전 세계가 사회주의로 된 건 아니에요. 자,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에서 대개 민주주의를 비판하는데 사실은 이 선동가가 좌우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는 유능한 선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아까 마켓 쉐어를 시장 점유율이라고 우리도 다 표현하면 이미 우리는 선동당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켓 초이스, 소비자 선택 이런 쪽으로 가면 그 용어가 쫙 퍼져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선동을 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설득한 거예요. 우리가 설득을 하느냐, 선동가, 좌파 선동가가 설득하느냐의 문제지 민주주의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그건 또 자유의 남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유도 문제고 민주주의도 문제고 이런 게 아니라 선동가가 문제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그 경제학의 내용이 조금 전까지 미제스가 말한 게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제스가 말하는 게 상당 부분 이런 경제 운용을 간섭하는
간섭주의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간섭주의의 핵심은 케인스주의인데 케인스주의는 기본적으로 이 약간 사기성이 있습니다. 돈을 더 찍어내가지고 돈을 풀어가지고 월급 올려줘? 그거 올려줘. 돈 더 찍으면 돼. 실질적으로는 임금이 하락합니다. 그래서 케인스주의 이래로 나온 노동운동의 구호가 실질 임금의 쟁취. 그전에는 임금 인상이었어요. 이제는 뭐예요? 실질 임금 인상. 왜 실질가 붙어요? 왜 구매력이라는 게 얘기가 나와요? 그건 바로 케인스주의의 영향입니다. 케인스주의가 속인 것을 사람들이 이제 극복을 하면서 실질 임금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노동자들도 케인스주의의 문제점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간섭주의는 케인스주의와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데, 케인스는 심지어 피라미드를 막 짓는 것도 도움이 된다. 뭐 그렇게 되면 전쟁 같은 경우 많이 도움, 맨날 부시니까 새로 만드니까. 근데 저거는 바스티아가 얘기했듯이 뭐 깨진 유리창의 법칙, 그 누구야, 해질릿이 얘기했나요? 그런 식으로 깨면 다 이익이게? 그렇지 않아요. 전쟁의 원인은 간섭주의와 경제적 민족주의다. 깨부시는 것이 아니다. 요거는 전쟁의 원인을 그대로 두고 유엔이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이제 그 미제스가 얘기를 합니다. 국제연맹이 실패한 거, 1917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연맹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그 정복의 정신이 이 문서로 덮여지지 않는다. 이데올로기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이데올로기와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다. 경제정책의 어떤 변화? 바로 간섭주의와 경제적 민족주의를 포기하는 것이 전쟁을 없애는 것이다. 가령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남북한 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원치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자동 개입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장 경제가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장 경제에서 어차피 사오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걸 굳이 전쟁을 일으켜서 다 때려 부시면서 자기도 죽으면서 나중에 갖고 올 이유가 없다. 그러나 히틀러식으로 보호무역주의를 하고 하면은 땅으로 뺏어야만 필요한 걸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얻는 게 아까 경제학이라고 했는데, 필요한 것을 얻을 때 보호무역주의는 전쟁을 유발하고 자유무역주의는 평화를 가져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보세, 누진세, 프로그레시브 텍스. 요거는 이제 문제가 이제 재정외적 목적세, 보호관세, 차별과세, 특소세 이런 게 문제인데, 마르크스가 1848년 공산당 선언에서 가장 선진적인 나라들은 고율의 누진소득세를 매김으로써 이제 사회주의로 간다. 마르크스가 1기 마르크스와 2기 마르크스가 있는데, 1기 마르크스는 바로 이런 식으로 세금을 통해서 말려 죽여가지고 가려고 하는 방법을 취했어요. 그러나 1871년 파리 공문 이후에는 이렇게 루이블랑식으로 이렇게 뭐 점령하는 거를 했어요. 그래서 폭력혁명을 강조를 했어요. 근데 이 세금이 재정외적 목적세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근데 이런 걸 할 때 보호관세가 국민의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또 선전을 하면서 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1929년 대공황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보호관세 이런 것 때문에,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생겼고 그런 것들이 오래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돈 더 찍으면 인플레이션 가는 거죠. 이제 MBC하고 RBC라는 게 있는데 리얼 비즈니스 사이클, 이거는 이제 인구 성장, 생산성 성장, 자본 구성 이런 거에 따라서 쭉 비즈니스 사이클이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뭐 콘 사이클, 피그 사이클, 하우징 사이클 이런 게 있어요. 옥수수 농사가 안 되면 1년 기다려야 되죠. 1년 사이클입니다. 돼지가 새끼 배가지고 낳는데 한 30개월 정도 걸린대요. 하우징 사이클, 이건 이제 집이 새로 땅 사서 집 짓고 한다, 이게 4, 5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막 자살하고 이럴 때쯤 되면 그때부터 막 집 짓기 시작해서 이런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런 사이클들은 자연적인 사이클들이 다 예측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미제스는 이런 사이클이 없다라고 부정한 게 아니라, 돈을 풀면 그 이자가 적게 나니까 이왕이면 과거에 내는 이자와 지금 이제 정부 이자율을 낮추잖아요.
그럼 돈을 더 빌려도 되잖아요. 더 빌려도 똑같이 돈 내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더 많이 쓰게 되고 더 많이 생산하게 되고 어느 시점 가서는 생산한 게 안 팔려요. 그래서 더 이것은 큰 폭락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이 경기순환의 핵심이 바로 이 화폐적 요인에 의한 것이다라고 해서 MBC 방송국이 아니라 Money and Business Cycle, 모니터리 비즈니스 사이클을 만든다. 이런 거. 이게 이제 미국이 지금 국채 잔액이 이렇게 해서 14조 달러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차적인 건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거 희망적이다, 뭐 그 세입 세출 추이, 재정 수지 추이에서 좀 이제 흑자가 좀 생겨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요거 자료 IMF, 블룸버그에서 나온 겁니다. 어쨌든 이 돈을 계속 찍으면 지금 문제다. 테이퍼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그 누적된 것은 14조까지 올라갔어요. 상당히 문제입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 시장을 가장 크게 왜곡시키는 인플레이션하고 이 가격 제한인데요. 가격 제한 같은 경우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길면 잘라, 안 되면 늘려 이런 건데, 이것을 이제 독일식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일식 사회주의가 뭐냐? 힌덴부르크가 대통령이 되고 히틀러가 수상이 되고 나중에 히틀러가 그 수권법으로 전권을 차지하게 되는데, 요때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뺏진 않은데 최저가격, 최고가격, 이율 다 정해놓고 그리고 생산량도 정해줘요. 그래서 레닌이 이걸 보고 사회주의 우파라고 공격합니다. 사회주의 진영의 우파. 이게 히틀러의 우파가 우리가 아는 시장경제적인 우파가 아니고 사회주의적 우파입니다. 미제스는 이것을 독일식 사회주의라고 정확하게 부르고 있어요. 이 가격상한제와 반고리대금법은 성경 때부터 나와요. 성경 때부터. 고리대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원 전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든 법률가, 신학자, 철학자들의 저작이 이걸 설명을 했는데, 그들은 이 정부가 문제야. 정부가 좀 심하게 단속을 해야지 저런 거 다 없애는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제 미제스의 주장입니다. 이 가격 통제를 옹호하는 간섭주의자들은 경제학의 존재를 따라서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가격을 자유로 하는 것이 좋다. 우유 가격 통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당 사업 영역에서 나아가는 신호다. 이게 우유값을 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우유가 비싸니까 우유값을 낮췄어요. 낮추니까 거기서 이윤이 안 남으니까 이제 너 왜 생산 안 하냐라고 하니까 건초값은 비싸고 또 머두값도 비싸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건초 생산하는 사람한테 가격을 낮춰 그래. 그럼 건초 생산하는 사람들은 가격을 낮추니까 옛날에는 그냥 풀 무성하게 자란 거 가만 탱자탱자 놀고 있다가 한번 싹 베다가 주면은 돈을 벌었잖아요. 야, 건축 가격을 확 낮추니까 그러느니 참 내가 조금 더 고생을 하더라도 곡물을 심지. 그래서 농사로 바꿔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우유도 모자라고 건초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은 가격 상한제는 이윤을 낮추는 건데, 이윤을 낮추는 얘기는 뭐라 그랬어요? 나가 하지 마, 생산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가격 외에 배분 원리는 따라서 나중에는 숫자가 모자라면 어떻게 해? 자, 이거 여기 몇 개, 10개 있는데 여기 30명 있지? 선착순 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줄. 야,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너만 와서 갖고 가, 이렇게 하든지. 폭력, 이 중에서 너들 전부 깔아앉아, 샥들 내가 먼저 가질 거야 라고 하는 깡패가 나오든지, 아니면 배급제 n분의 1로 쪼개서 나눠주든지, 강냉이 하루에 몇 그램 이렇게 나눠주든지, 이런 거로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가격 통제가 맞지 않다. 예. 자, 이제 재분배와 복지. 이 재분배와 복지에 대해서는 이 몰수형 세금 부과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비판적인데, 이것은 결과는 자본 축적의 감소다. 이 몰수형 세금 부과가 지금의 우리나라에서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이런 것처럼 자꾸 이제 뺏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낭비를 하게 되고, 결국은
이런 것은 별로 안 좋다. 그 빈곤의 치유도 이것이 시장 경제의 발전의 결과다. 옛날에는 병들거나 가난하거나 해서 죽었는데 지금은 그 동사무소에 가면 죽는 사람 없어요. 송파 세모녀 사건, 자살 사건 있잖아요. 이 송파 세모녀가 왜 죽었어요? 사회가 책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 당뇨도 걸리고 뭐도 걸리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옛날 그 건축회사 사장님의 부인과 애들이야. 존심이 있는 거야. 아무에게도 당일날 전화한 남동생에게도 우리 잘 지내 라고 하고 죽은 거예요. 지금 뭐 어떤 작가는 또 굶어 죽기도 하고 어떤 또 인디밴드 하는 사람도 또 굶어 죽기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가면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물론 선택은 본인이 가기 싫어 거기 안 가 이런 거지만 그래서 이 시장경제가 발달할수록 빈곤이 치유가 되고 자선단체들의 자금이 충분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런 것을 그 이윤 추구를 잘못된 거로 얘기하면 결국 다 써버리고 나중에 필요할 때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돈이 없어. 그래서 못 도와주고 결국은 다 힘들게 된다. 노동가치설을 아까 이제 노동을 원천이 가치의 원천이 노동이기 때문에 노동을 내가 생산했는데 뺏어가. 이제 경영도 노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주의권에서는 그래 경영자도 노동 시간을 인정해. 그러다 조금 더 해줘. 한 1.5%. 그러면은 1.5배 정도 더 해줘. 그러나 몽창 갖고 가진 않아요. 경영 노동자예요. 이 사람들 이렇게 이제 바뀌는데 다 차지해야 된다. 경영자의 몫을 인정하더라도 다 차지해야 된다라는 거 갑니다. 그걸 폭력적으로 차지해야 된다라는 원리가 생디칼리즘입니다. 신디케이트 이렇게 통합해서 다 차지한다 이런 건데 공장의 소유권을 공장 노동자에게, 광산의 소유권을 광산 노동자에게, 농업 소유권을 소장농에게, 이 사회주의권의 경우는 소유권을 국가에게. 그래서 이제 이 생디칼리즘, 혁명적 조합주의는 기업가들과 자본가들을 무책임한 독재주의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산업민주주의로 대체할 필요. 이게 있잖아요. 생디칼리즘에게 자기네가 직접 만든 겁니다. 고행이가 디렉트 액션, 게스 세티스팩션, 직접적인 행동이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고행이가 생선가게를 차지해서 먹자. 얘네도 고행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기냐 이런 농담이 속담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게 그 생디칼의 상징입니다. 이게 경영만 알고 기업가적 활동은 무시한다. 김일성이 얘기했던 게 만가동 만부화 이런 건데 어느 시점까지의 정체되어 있는 걸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새벽별 보기 운동, 천리마 운동, 소련에서 스타하노프 운동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누구는 뭐 해가지고 석탄을 뭐 몇천 남보다 뭐 몇 배를 캤느니.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삽질 아무리 해도 포크레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기업가적 활동을 무시해서 결국 발전이 없다. 근데 이런 생디칼리즘의 요소들이 지금도 우리 일상생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미제스입니다. 진입 제한, 과학기술 제한, 배당 이자 제한 뭐 이런 것들이 현재 있는데 이런 것이 생디칼리즘적 요소들이라고 얘기하고 이거의 핵심 주장은 경쟁이 없는 과거로 돌아가자. 그래서 길드 체제, 경쟁이 없죠. 왜? 생산량과 생산 그 품질을 딱 정해주니까. 그래서 길드 사회주의, 내지는 동업조합주의, 코퍼라티즘, 스테이트 코퍼라티즘. 그래서 이것은 파시즘의 경제 원리인데 파시즘, 이탈리아에서 무솔리니는 23개의 이 코퍼라티보를 뒀어요. 그러니까 직업동맹의 동업조합을 23개를 뒀어요. 이게 뭐냐? 워크플레이스, 작업장이 있고, 이거 커뮤니티가 있어요. 시티, 코뮌. 리저널 코뮌, 지역 코뮌이 있고, 내셔널 코뮌이 있는데, 여기는 내셔널 길드가 있어요. 요게 이 길드주의, 이게 GDH 콜이라고 좀 아는 사람이 있죠. GDH 콜이라는 사람이 만든 모델 오브 길드 소셜리즘입니다. 하여튼 요런 게 그 노동가치설에서
바로 이 행동이 나오는 거고요. 국가사회주의 계획 배급. 사회주의는 가능한 거 화폐 계산할 수 없다. 수학적 경제학은 균형과 정태, 모형에 과도하게 의존하기 때문에 결국 슌페터너, 오스트리아파 출신이던 슌페터, 그리고 한때 맨큐 이전에 전 세계를 풍미했던 그 경제학 교과서 세뮤얼슨입니다. 이 세뮤얼슨 같은 사람이 바로 사회주의는 가능하고 미래는 사회주의로 갈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미제스가 공격을 하죠. 자,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보통 네오니, 뉴니 막 이렇게 쓰는데 좌파들이 공격하는 신자유주의는 대처리즘과 레이건노믹스 이걸 뜻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미제스는 계속 본인은 구자유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미제스가 말하는 구자유주의는 미제스는 1973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1979년, 80년에 대처가 집권하고 80년에 레이건이 집권을 했기 때문에 지금 2014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봤을 때는 그 대처와 레이건이 한 게 뭐냐? 바로 국가 간섭주의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이었다 이거예요. 그것은 아까 길드나 영주의 속박으로부터 생산량과 생산 품질을 정하는 것으로서 해방된 야미로 몰래 생산하는 것이 산업혁명의 출발이었던 것과 똑같이 봉건 길드주의로부터 속박으로부터 해방이 리버레이션이고 해방이고 요번에 신자유주의는 국가 간섭주의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이다. 그래서 그 우리가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굳이 쓰지 않다 하더라도 그 통용되는 개념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유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학자도 신자유주의를 이거라고 얘기 안 하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비판을 엄청 들어왔어요. 근데 실제로 그 비판의 초점은 대처와 레이건의 그런 것이다. 대처와 레이건은 우리 정치학 교과서에도 정치 쪽의 책에도 나오는데 레이건의 책장의 한쪽에는 다 미제스와 하이에크, 프리드만의 책들로 다 채워져 있다. 이렇게 그 뉴 라이트라는 라이트 네이션이라는 그 박진 의원이 번역한 책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남을 이렇게 비판하거나 할 때 막 저는 깡통이다 막 그러잖아요. 레이건은 배우 출신이기도 하니까 저는 완전 깡통이다 그러는데 그 라이트 네이션에 보면은 레이건의 책장은 미제스와 하이에크와 프리드만의 책들로 덮여 있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읽었다는 얘기예요. 제목만 읽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저는 리버럴리즘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런 해방운동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속박. 물론 이제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자꾸 리버럴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은 자유다, 내 속으로서 나오는 거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선택이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은 이제 좀 학문적인 얘기고 사회생활에서 실전 속에서는 우리에게 가해지는 굴레, 속박, 착고 이런 걸 풀어헤치자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리버럴리즘 운동이 흥성하게 되는 건 그런 거죠. 미국에서 리버럴은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썼어요. 왜? 어떤 용어든 간에 유행을 하면 싹 묻어서 들어오는 거야. 근데 묻어서 들어오고 그걸 오용을 한다고 그래서 오용하는 걸 잘못됐다고 그래야지 아 이건 오염됐으니까 나 버리고 리버럴리즘 안 써. 리버테리아니즘을 쓸 거야. 그건 마치 코뮤니즘이라는 말이 사람들이 욕하니까 코뮤니테리언이즘이라고 쓸 거야. 하는 거랑 비슷해요. 코뮤니즘과 코뮤니테리아니즘이 똑같아요. 기본 사상이. 우리가 옛날에 그 막스주의가 하도 비판받으니까 대학교 때 읽었던 책이 뭐야? 프랑크푸르트 학파. 뭐 아도르노, 호르카이머 이런 소외론. 소외론이 뭐야? 내가 이걸 만들어냈는데 내가 이걸 쓰질 못하고 딴 사람이 써. 그러니까 내 몸을 뺏긴 거야. 내 영혼을 뺏긴 거야. 이런 체제는 안 좋아. 따라서 내가 생산한 건 내가 갖는 체제를 만들어야 돼. 이게 뭐예요? 노동가치설과 사회주의를 이런 식으로 소외론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번지수를 알고 잘못된 용어를 잘못 쓰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오염을 털어내는 역할을 해야지 계속 용어로 후퇴하다 보면 경제민주화 니네가 써? 나는 경제민주화 싫어. 또 니네가 뭐 해? 그럼 나중에 그럼 독재주의자야?
뭐 리버럴 싫어? 니네는 그럼 뭐 전체주의자야?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이 미제스 같은 경우는 요건 이제 한국경제신문의 사파에서 나온 건데 이게 레프케 편에서 나왔던 그림이에요. 이 히틀러가 이 집단주의가 공격할 때 신자유주의, 레프케가 신자유주의 깃발을 들고 이렇게 싸우는데 요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그 네오니 뭐 뉴니 뭐 이런 거고 학자들이나 아는 거고 이 정치 내지는 일반 대중이 아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사파고 어쨌든 이 봉사하고 자선을 하는 세력에 대해서 약탈 세력이 침탈하는 것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저항하는 정의의 투쟁이 바로 리버럴 무브먼트다라는 것이고 미제스는 죽었지만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로 자유주의가 재확산되는 그런 불씨를 만들어냈고 사회주의 붕괴가 필연적이다라는 것을 예언했고 이런 자유주의 투사가 미제스라는 것이고 그래서 미제스는 전 세계적으로 미제스 연구소가 있고 미제스를 연구한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미제스가 보면 오늘도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긍지, 정당성 이런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체계적이지 않고 뭐 해서 여러 중에 하나로 되고 이 미제스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미제스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자유주의 운동의 어떤 깃발로서 삼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그 약 1000페이지가량 한글 번호 1800페이지가량을 1시간 40분 내 요약을 해드렸습니다.